유치권 신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분명히 입찰자들의 어떤 블루오션 지역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이라는 것은 유치한 권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치라는 것은 사실상 점유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이에요. 타인의 물건. 여기서는 유가제권은 우리가 경매니까 일단 생략하고 타인의 물건이에요. 내 물건이 아니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일단 채권이 발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에서 점유함으로써 어떻게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 물건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법정 담보 물건에서도 우리가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용익 물건이 있고 이제 담보 물건이 있는데 담보 물건 중에 유치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유치권. 그다음에 질권이 있고 그다음에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거기에 이제 유치권이 사실상 법정 담보 물건이고 질권하고 저당권은 이제 약정이라고 그랬죠. 약정. 그래서 이 유치권은 이제 타인의 물건인데, 물건은 우리가 유체물이라고 했죠. 민법에서 나왔듯이. 그래서 이 부동산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경매로 봤을 때 사실상 건물로 대부분이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그래서 물론 토지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건물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유치권은 거의가 보면은 공사 채권이 대다수죠. 근데 공사 채권 중에 진성 채권이라는 얘기죠. 근데 진성 채권이 아니고 허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짜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짓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이 있고,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이지만 허위 유치권이 상당수가 만연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나 기타 토지 별도 등기다. 아니면 대지권이 없다. 이런 것이 다 특수 물건으로 우리가 분류되지만은 유치권은 특히나 대부분이 다 여러분들 공사를 쭉 하다가 공사 대금이 지불이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자재비 갖다 들여서 건물에다가 투여시켰는데 그 주인이 그 공사 대금을 안 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사 대금 받기까지는 내가 지금 현재 시점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그 집에 공사했던 그 집에 건물에 내가 점유하면서 변제기 돈을 받을 때까지 내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유치권 신고를 많이 하죠. 유치권 신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유치권에 어떤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치권 하면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경매에서 보면은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수익도 그렇고 입찰하려면은 사실상 저 가격에 받아서 뭐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반값 경매다 하는 것이 보통 다 이렇게 특수한 물건을 접근을 하면서 그 수익을 또 창출하고, 그러면 경매를 이렇게 관심 있게 대두하면서 이제 거기 진입한 사람 중에 어떤 블루오션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볼게요. 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은 기성도가 있고 공사 도급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공사 대금을 준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의해서 도급 계약서에서 이제 공사 채권을 이제 달라고 하겠죠. 근데 그걸 못 받으니까 그 돈을 받기 전에는 내가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물은 이제 경매권이 있어요. 계속 유치물을 내가 유치할 수 있고 점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있지만 계속 유치하고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그 맹목적으로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또 인건비도 나가고 그러면 허구나 개인이 본인이 한다고 해도 다른 일 다 전폐하고 거기에 점유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수익이 발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 채권의 어떤 그런 소송을 제기해서 나 이만큼 공사를 받을 게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집행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물건에 대해서 공사대금 미지급한 거 그 채권 갖고 이제 집행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강제 경매를 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 그래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유치권은 이제 우선 변제권은 없으나 경락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이렇게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살짝 그렇게 대략적으로 하세요. 자, 이해를. 자, 유치권의 유형은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에서 공사업자가 미지급 공사대금이 공사채권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필요비, 유익비가 이제 유치권으로 해서 둔갑을 해서 신청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서, 소위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계약서에 보면은 계약서 5조에 계약의 종료에 보면은 임차인은 이제 임대기간이 다 종료됐을 경우에 그 쓰던 그러한 그 자리를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고서 나간다. 그렇게 이제 조항이 있죠. 그거는 이미 유익비며 필요비를 포기하는 거로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간주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이제 유형은 대부분이 공사채권이 대부분이고 이제 법적 성질은 물건으로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거절할 수가 있다. 그렇게도 이제 나오고 자. 성립 요건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리가 유치권은 이제 법정 담보 물권이죠. 물권. 그래서 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 5항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5항에서 이제 배제 특약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제 유효하지만은 자, 우리가 유치권 하면은 점유가 생명이에요. 이게 점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유가 이탈이 됐다. 아니면 해방이 됐다. 그래서 점유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유치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점유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점유는 어떻게 돼요? 적법하게 해야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문신색인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온한 점유나 또 직접 점유만이 아니라 간접 점유도 된다는 거. 그리고 결령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해당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유치권 신고된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대금이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고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물건과 공사 대금에 받을 그 물건과 결령관계. 그리고 늘 얘기했듯이만 변제기, 그 공사 대금에서 변제기가 이제 도래되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인의 물건이라 했죠. 본인의 물건에 대해서 본인은 공사 대금 받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타인의 물건이에요. 타인의 물건. 그리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이 점 유의하시고. 자, 결령계획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제 그 유치권 성립이 이제 불성립된다는 거죠. 이거는 유치권이 이제 불성립이 된다.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금 반환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급부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임차인의 비용을
임대인의 집에 들인 거 비용이죠. 그러니까는 비용 상한 청구권 위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 부속물 설치해서 부속물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원상회복 특약 계약서에 있잖아요. 임대차 기간 종료물 요 계약 5조에 있단 말이에요. 자, 신축 시 유치권 포기 특약. 토지 소유자가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도 실무에서 왕왕 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A래는 나대지 100평에 만약에 대금이 지불이 된다 하면은 반드시 나대지의 토지에 대해서 금융대출이 나가면은, 대출이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근저당 설정 플러스 지상 설정을 30년 해놓아요. 그래서 항상 접수 순위가 근저당 설정이 1이고, 그 다음에 접수 번호가 2번이 이제 지상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유치권 신고를 하고 토지에 대해서도 또 근저당이 금융권이 발생이 됐고, 또 신축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도 또 발생이 융자가 나갈 경우는 상당히 금융권에서는 불안한 지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상당히 해박한 법률적인 지식이고 어떤 여러 종류의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금융권인데, 거기 그분들이 함부로 그 돈을 융자를 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치권 포기각서를 써놓습니다. 정상적으로 융자가 나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가 뭐 공사업자가 중지를 해버리면은 근저당을 해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항상 이렇게 유치권 포기 특약을 써놓는다는 거 익히 유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결론계획이 인제되는 건 뭐 이렇게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된다는 거, 또 상가 영업을 하는 또 인테리 공사 이런 것도 안 돼요. 그 자기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카페를 한다고 인테리어를 들여서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계약서에 다 열이면 열 거의 다 뭐 9, 10명은 다 90% 100% 거의가 다 계약서 5조, 이 원상복구 책임, 그거를 망각하고서도 다들 자기가 들인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거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상당히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결연관계, 연결고리가 안 된다. 이거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채권이 유치권 목적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유치권은 이제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유치권에 걸리는 이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경매권이 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치물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에 비용을 들였을 경우에 비용 상한 청구권이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 아셨죠? 아셨죠? 자, 유치권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얼마든지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불법 점유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무가 제가 뭐 몇십 년 이렇게 쭉 하고 있지만은 그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절대적으로 점유를 봐야 돼요. 점유 시점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불법 점유인가. 그래서 항상 증거예요, 증거. 심증은 가더라도 물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유치권을 신고했을 때 뭐 얼마를 신고하면 다 유치권 신고는 다 형식 그런 게 없어요. 누구나 다 이해관계에 있는 유치권 신고를 해서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얼마인지 다 받아주거든요. 유치권 소멸도 이렇게 일반적인 사유나 어떤 이런 토지가 수용이 됐으면 뭐 건물이 있는데 거기 아무리 수용돼가지고 보상 나갈 건데 그 유치권 신고됐다고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그 누가 뭐 보상을 유치권 신고된 거면 그거 주겠습니까? 그래서 요 수용된 것도 사실상 일반적인 사유로 들어가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뭐 채무자의 소멸 청구나 뭐 다른 담보를 제공했다라든가.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사유나 특별한 사유로서 이렇게 유치권이 소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요 짧은 시간에 유치권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을 통해서 유치권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개략적으로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유치권 신고된 거는 낙찰자의 인수 몫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사실상 허위가 많다, 과다 계상이 된 것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치권 신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분명히 입찰자들의 어떤 블루오션 지역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김 박사의 구독 반드시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